안녕하세요. 백모 박성현입니다. 백모TV 상징의 탄생 제3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책의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잠깐 보시죠. 오늘부터 이제 인류 진화 과정에 대한 실제적인 얘기를 이제 풀어가야 되니까 그림부터 보시면서, 이 그림에 보시면은 삼각형으로 저기 모양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인류의 조상이 판쥐니, 그러니까 오랑우탄의 조상하고, 이게 이제 판쥐니 계열이에요. 오랑우탄이니까 오라 그러죠. 여기 오. 조상하고 갈라진 게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한 1200만 년 전, 1600만 년 전, 그러니까 뭐 한 1200만 년 보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계열에서 이제 고릴라 쪽이 갈라져 나간 게, 이게 고릴린이죠. 고릴린이. 이게 한 800만 년 전쯤 돼요. 그 다음에 이 계열에서 침팬지가 갈라져 나간 게, 이게 파닌이죠. 침팬 해서 파니니가 갈라져 나간 게 이게 한 600만 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머지가 있잖아요. 이 나머지가 호미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직계조상이죠. 이쪽이 호미닌이가 현생 인류의 직계조상인데, 이 호미닌은 전번에 이 용어 다시 나왔잖아요. 호미닌은 크게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호모 이렉투스,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하는 현생인류 호모 사피엔스, 호모가 있고, 그 이전에 두발 걷기 유인원, 그러니까 바이페달이 두 발이란 뜻이거든요. 두발 걷기 유인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발 걷기 유인원의 대명사는, 제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이빨을 2개 빼갖고 발음이 새요. 그래서 이 발음이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화장실 문 닫아놓고서 연습을 좀 했는데 지금도 셉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되죠. 두발 걷기 유인원의 대명사는. 그리고 이쪽 호모 쪽의 대명사는 우리가 되게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지만 되게 한 3 정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초기 호모인 호모 이렉투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다른 얘기에 많이 나오는 호모 네안데르탈레시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한 20-30종이 계속 이제 나오는데, 이쪽 호미니니가 숫자 굉장히 많아. 한 20종 가까이 되는데, 20종 안팎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개별을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이 대충 보면 한 4종을 기억하면 돼요. 자, 이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600만 년에 걸쳐서 여기까지는 대충 뭐 오랑우탄에서 무슨 침팬지 뭐 다 비슷비슷하잖아. 근데 확 달라진 거 아니야, 어떤 면에서 보면. 현생 인류는, 이게 인간인데, 현생 인류인데, 그러면 이 변화가 왜 일어난 거야?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53페이지 도표를 좀 보셔야 돼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었어요. 600만 년 정도 요 시기에. 53페이지 보시면, 자, 보시죠. 여기 보면 이제 한 600만 년부터 그래프가 촘촘해지면서 진동폭이 커지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가 촘촘해지면서 진동폭이 커진다는 건 기후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크게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특히 요 100만 년 전, 그러니까 왼쪽에서 첫 번째 금 정도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그래프가 촘촘하면서 이 진폭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100만 년 전,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80만 년 전에서 10만 년 전 사이에는, 예를 들어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사막이 됐다가 다시 대륙 전체가 밀림이 되는 일이 1000년, 2000년 주기로 막 벌어졌다고요. 그러면 이게 뭐 생명종이 그러니까 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죽을 자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게.
생명종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야, 그 스토리 멋있어. 야, 근데 내가 널 어떻게 믿냐? 그 기후가 너 엊그제 기후도 아니고 뭐 100만 년 전, 200만 년 전, 300만 년 전, 500만 년 전, 여기 보면 600만 년, 심지어는 1000만 년 전 기후까지 그려져 있는데 이것도 그냥 대충 어땠다가 아니라 그래프로 너 이거 진짜라는 거 어떻게 알아? 믿어도 되거든요. 이거 저 스미소니안 박물관에서 만든 그래프거든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러더라도 그럼 걔들은 무슨 재주로 이걸 만들었는데 국내에는 이쪽에 그 연구자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고기후학이라고 부르거든요. 고라는 건 옛 팔레오, 기후학은 클라이미톨러지. 그러니까 옛 기후에 대한 학문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 수십만 년 전까지밖에 못 알았었어요. 수십만 년 전은 어떻게 하냐면 남극과 북극의 얼음 그 빙하가 수십만 년 돼요. 그 바닥까지 가면 그 빙하를 파는 거예요. 기둥을. 그래서 그러니까 이 빙하 자체가 나이테예요. 기후의 나이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는 비가 어느 정도 왔었다. 이게 추정이 된다고요. CO2 농도 이런 거 보면서 기온도 추정이 되고. 그런데 이게 100만 년쯤 되면 이 빙하가 없어요. 아무리 파고 내려가도 이미 그때는 빙하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남극에도 빙하가 없다. 100만 년 전이 되면.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알아야지? 이 그림이 이제 페이지 67에 한번 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거 좀 발음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정치적으로 저같이 약간 이 뭐라 그럴까요? 자유민주주의 성향인 사람들이 이 발음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58. 518이 아닙니다. 58입니다. 58인데 이게 뭐냐면 산소의 동위원소예요. 산소가 보통 우리가 산소는 516이에요. 이상하죠? 근데 518 산소가 있다고요. 그럼 518 산소로 이루어진 물은 516 산소로 이루어진 물보다 무겁겠죠? 그러면 날씨가 추워지면 가물어지거든요. 그 관계는 가뭄과 날씨 기후 사이의 관계는 상당히 잘 밝혀져 있어요. 그러면 날씨가 추워서 가물어지면 바다에서 증발될 때 증발력이 떨어지니까 증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뭄이라는 건 날씨가 추워져 갖고 바닷물의 증발력이 떨어지니까 얘의 상대적 비중이 높아져요. 그리고 얼음이 땅에 많이 갇히는 거거든요. 물이 가문다는 건 순환이 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땅에 갇혀 있고 눈이나 얼음의 형태로 증발력은 떨어져서 그러니까 얘의 비중이 높아져요. 날이 가물면 518의 비중이 518로 일어난 물의 비중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되냐? 조개 같은데 CaCO3로 돼 있잖아요. 칼슘 카보네이트. 그럼 칼슘 카보네이트의 이 O는 물에서 오는 O거든. 이 O 안에 옛날 800만 년 전 조개, 1000만 년 전 조개, 그게 화석층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조개 껍질이 뻘층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그러면 1000만 년 전 조개 껍질에 있는 CaCO3에 포함된 산소 중에 518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날이 춥고 가물면. 그 대신에 날이 따뜻하고 비가 많으면 518 비중이 떨어져요. 그 상관관계를 찾아낸 거예요. 이게 2005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불과 10년 전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원리를 이용해서 세계 각지에서 이 1000만 년 전, 800만 년 전, 600만 년 전 뻘층에서 조개 껍질 캐갖고 조개 껍질 목에 걸고 이런 따리 띠리리리 이런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조개 껍질 600만 년 전 걸 캐서 그 안에 CaCO3의 비중을 구성비를 CaCO3 중에 그 중에 뭐가 518로 된 CaCO3고 뭐가 516으로 된 CaCO3 이제 O3가 이게 이 중에서
O의 원자 3개 중에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다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려낸 그림이 바로 아까 잠깐 보셨던 53페이지에 보신 그 뭐 1000만 년 전, 600만 년 전에 이런 그림 그 53페이지에 보신 그 그림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 진화과학이라는 게 유전자 과학도 2000년대에 들어서 발달한 거죠, 이거. 고기유학도 그렇죠. 뇌신경학도 그렇죠. 전부 2000년대 들어서 발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류 진화과학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지금 이제 제대로 날아오르는 거죠. 이제 발달을 해서. 그래서 그런 상태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기후가 춤을 추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잠깐만요. 이거를 뭐를 보시면 되냐면은, 잠깐만요. 제가 지금 페이지를 아까 마킹을 했는데, 네. 얘는 몇 페이지냐면, 84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시죠. 84페이지. 84페이지에 이제 맨 왼쪽은 기후의 변화예요. 보통 생명체가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는가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 원리만 아시면 이게 이제 거의 노벨상급의 학자가 밝힌 거예요. 스미소니안 박물관의 리차드 퍼츠라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스미소니안 박물관에서 이쪽 인류 진화과학 파트를 이끄는 책임자예요. 세계적 학자죠. 이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도대체 진화를 밀어붙인 진화가 일어난 기본 메커니즘이 어떤 거냐 이 얘기를 하는데, 자, 기후가 이렇게 요동을 쳤단 말이에요. 아까 보시면 1000만 년 동안 굉장히 빨리 1000만 년, 600만 년 동안. 자, 그러면 이렇게 요동을 치면 이 기후 변화를 못 따라가서 가다가 삥 하고 죽는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가 변화했을 때 예전에 살던 기존 환경이 유지되는 곳으로 이동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데 기후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 인류의 조상들, 호미니니들이 했던 짓은 뭐냐면 새 환경에 적응하는 걸 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야 된다. 이 말 참 좋아한다고요. 화장실 들어갈 때 환경하고 나올 때 환경이 다르죠. 육체적 환경이. 그럼 마음이 바뀌어야죠, 당연히. 그게 적응이라고요.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 바뀌었다고 남들 욕하지 마세요. 그거 바뀌어야 됩니다. 자, 새 환경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새 환경에 적응하고 이건 또 플러스 알파야. 그러니까 옛 환경도 그대로 살고 옛 환경 적응 능력은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새 환경에 적응하는 거예요. 이게 호미니니가 택해온 방식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움직인 거 아니에요. 얘는 그게 아니라 통째로 헤매고 다니면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퍼츠는 뭐라고 불렀냐면 전천후 적응 능력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인류를 이루는 호미니니의 진화의 비밀은 전천후 적응 능력의 발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전천후란 말을 제가 번역하고 이 사람 용어는 versatile이죠. versatile, adaptability. 전천후 적응 능력이고요. 전천후 적응 능력을 키워서 이렇게 기후변화가 있을 때 옛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은 보유하면서 새로 펼쳐진 환경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왔다는 거예요, 호미니니들은. 그래서 이런 전천후 적응 능력을 키워가지고 결국은 도달한 게 뭐냐? 변화 능력 도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전천후 적응 능력을 획득하는 그런 변화를 일으킨 애들은 살아남고 변화를 못 일으킨 애들은 죽어 자빠졌다라는 거예요. 살벌한 말이죠. 이게 세계적인 인류 진화학자이며 스미소니안 박물관의 인류 진화과학 파트의 책임자인 리차드 퍼츠 박사의 가설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냐 그러면 변화 능력 도태. 이것도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변화 능력을 variability라 그러거든요. variable. 우리가 변수라 그럴 때 variability. 도태는 selection이라 그러죠. variability selection. 예.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됐다는 거고, 이제 시간이 좀 쫓기니까 좀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야, 인류 허민이 처음 600만 년 전에 인간의 뇌 크기라는 건 그때 인류 조상의 뇌 크기죠. 인간이 아니라 두 발 걷기 유인원이죠. 허머가 아니에요. 뇌 크기라는 건 오렌지 사이즈만 해요. 400cc. 지금 우리 뇌의 3분의 1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커져서 그래요. 300 몇십 cc. 그러니까 침팬지랑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자, 이런 정도의 애들인데, 이런 정도의 생명종이었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적응했는데, 이제 오늘은 거기 적응까지만 딱 들어가고 오늘 얘기를 마칠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관점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기 이렇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책들을 보면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죠. 그거 책 팔아먹으려고 하는 소리기도 하지만 대충 맞는 얘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게임은 결국은 관점 게임이에요. 퍼스펙티브 게임이에요. 어떤 관점을 취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면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관점은 원근법이죠. 원근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관점인 거예요. 우리가 수평선이 있고 뭐 길이 있고 뭐 이런 거죠. 이런 우리가 그 원근법이라는, 그러니까 하나의 관점으로 화폭을 담아낸 게 원근법이에요. 반면 피카소는 어떤 짓을 저지른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한 화폭 안에 이 관점에서 본 거, 저 관점에서 본 거, 저 관점에서 본 거, 저 관점에서 본 거, 여러 관점에서 본 거를 통합하지 않고 비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분열되어 있는 걸 보여준 거라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 다중관점이죠. 분열된 다중관점이 여러 관점, 그러니까 복수 관점이 이제 피카소 화법의 그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가 자 피카소 같은 사람은 관점 바꿔가지고 돈 번 사람에 유명해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럼 믿으셔도 됩니다. 자, 인류 진화도 마찬가지예요. 관점을 바꾼 거예요. 뭐냐? 이때까지는 이제 이렇게 밀림이나 숲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뭄이 닥쳐요. 그래가지고 숲 언저리에 축축한 풀밭, 그걸 여긴 습인초지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땡땡 마른 풀밭, 건조초지라고 표현했어요.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래 모자이크 같이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자, 이럴 때 숲 안으로 도망쳐간 애들은 침팬지예요. 숲 남아있는 데만 쫓아서 도망친 애들은, 인류의 조상, 두발 걷기 유인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종류의 생명종들은 숲 안으로 도망친 게 아니라 이 모자이크 환경 자체에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뚱거리면서 걸은 거예요. 이 생명종이 걷기 시작했을 때는, 그 굉장히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그림 봤었죠, 여기. 아까 53페이지 그림 다시 한번 보시죠. 53페이지 그림 보시면은 갑자기 여기 한 400만 년에 갑자기 이렇게 발바닥에 두 개가 나와요. 이 아이콘이 그림에. 이게 뭐냐면, 우리 발가락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엄지발가락 이렇게 나란히. 이거 인라인 토우라 그래요. 나란히 엄지발가락이야. 이게 뒤뚱거리면서 두발 걷기 유인원이 걷기 시작하고 200만 년 지나서 요렇게 된 거예요. 400만 년 전에. 그럼 그 전에는 뭐냐? 침팬지나 고릴라 발가락과 똑같아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옆으로. 그래서 영어로는 opposing toe라 그래요. 반대되는. 무슨 얘기냐면 아시겠죠? 발바닥이 있으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나무 같은 거 잡기 쉽게. 그러니까 발이 손같이 생겼잖아요. 침팬지나 고릴라는 보면. 그러니까 이거가 600만 년 전에서 200만 년 동안 뒤뚱거리면서 걸으니까 400만 년 전쯤에 이런 우리와 발이 비슷한 발이 생겼다고요. 자, 그럼 왜 도대체 뭐가 좋아서 걸었을까? 이 초지 나가려고 걸은 거예요. 초지에 나가면 햇볕이 너무 내리쬐어서 이 서야 이렇게 똑바로 서야 이 햇볕이 내리쬐이는 그 면적이 줄어들고, 첫째는. 두 번째는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복사열로부터 멀어져요. 밤중에는 안 나가니까. 그러면 아시지만 햇볕이 땡땡 내리쬐는 그런 낮에 초지를 돌아다니는 짐승은 별로 없어요. 사자도 헐떡거린다고. 사냥할 때 외에는. 사냥도 낮에는 피한단 말이죠. 그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짐승으로부터도 비교적 안전한 상황에서 초지를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구한 다음에 두 손이 해방돼 있잖아요. 두 손을 가지고 먹을 걸 운송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생기냐면 가족관계가 안정화되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서 다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챙겨가지고 내 짝꿍에도 갖다 주고 애한테도 갖다 줄 수가 있잖아. 보금자리에 남아있는 애한테도. 그러니까 이 두발걷기 유인원은 숲 나무 위에서도 살다가 초지도 다니다가 이런 관점의 변화를 일으킨 존재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그런 유인원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침팬지가 초지에 살지 않잖아요. 건조초원에 안 돌아다닌다고. 근데 침팬지는 숲 속에서만 살죠. 근데 얘는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두발걷기 유인원은. 기후가 그렇게 변하니까 살아남으려고. 그리고 이 손이 해방이 되니까 짱돌이나 막대기 들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애나 짝꿍한테 뭐 갖다 주게 되고. 그래서 뭐가 딱 보이냐면 24페이지 보세요. 송곳니가 바뀝니다. 그까지 송곳니 내가 뱀파이어 스토리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을 보세요. 우리가 뱀파이어 스토리에 보면은 사람 물어뜯으려고 전부 송곳니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뱀파이어 스토리고, 실제로 짐승의 세계에서 남녀 관계가 암컷과 수컷이 어떤 관계냐를 알려면 딱 두 가지 보면 대충 알아요. 포유류들은. 하나는 송곳니. 이거 송곳니는 다 수컷에서만 발달해요. 첫째. 둘은 암컷과 수컷의 몸집 차이. 고릴라, 오랑우탄, 침팬지 인류의 암컷과 수컷 사이의 몸집 차이를 비교해보면 인류가 제일 작아요. 요새 큰 여자들 많잖아. 특히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연식이 돼갖고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저보다 크고 아주 느씬느씬한 그런 여자들 투성이에요. 대부분이 170 뭐 이렇게 되는 여자들. 그 다음 송곳니도 마찬가지예요. 암수 관계가 폭력적일 때, 수컷의 지배가 셀 때는 전부 송곳니가 길어져요. 침팬지도 수컷이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알려진 것과 달리. 자, 그림에 보시면 맨 왼쪽 침팬지 송곳니 엄청나죠? 인간이 이런 식으로 송곳니 드러내고 다니면 인간 남자가 이건 뱀파이어족이에요. 두 번째는 고릴라예요. 이거 송곳니 엄청나잖아요. 세 번째는 오랑우탄이에요. 송곳니 엄청나잖아요. 이 송곳니가 줄어들어요. 이미 두발걷기 유인원 때. 암수 사이에 몸집 차이도 줄어들었다고 추정이 돼요. 이제 화석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암수 관계가 장기화되고 안정화됐다는 걸 뜻해요. 그러려면 뭔가 주고받는 게 있었고, 이미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로 이렇게 진화의 길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마지막 얘기.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업이 망했다든지
뭐 소득이 확 줄어들었다든지 혹은 뭐 소득은 똑같은데 갑자기 뭐 노모를 모시게 돼가지고 씀씀이 써야 될 곳이 확 늘어났다든지 혹은 자식이 아파서 써야 될 곳이 확 늘어났어요. 자식이 만성질병에 걸려서.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럭처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뇌의 크기를 한꺼번에 부풀리지 못하니까 두발걷기 유인원이 한 짓이 뭐냐면 뇌를 리스트럭처링 했어요. 그게 73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 뇌과학 이런 게 발달했기 때문에 불과 이제 몇십 년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73페이지에 보시면은 보세요. 자, 보시면 침팬지가 시각 처리가 인간보다 빠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침팬지 같은 경우에 뭐 삼각형 뭐 저기 네모 이렇게 그 패턴 인식해서 이렇게 딱 매치시키는 게 인간보다 빨라요. 실험해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 침팬지의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왼쪽에 침팬지고 오른쪽에 인간이에요. 물론 이거는 뭐냐면 뇌 크기가 인간이 훨씬 크죠. 3배쯤 크지만 같은 크기로 그려놨을 때예요. 보면 이 뒤에 시각 처리부의 비중이 훨씬 높아요. 뇌 아래쪽에. 인간은 이게 뇌 뒤쪽에. 인간은 이게 작다고요. 비중이. 이 같은 변화가 이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때 일어나요. 두발걷기 유인원 때. 즉 다시 말하면 뇌의 크기 자체는 침팬지랑 대동소이한데 전두엽을 부풀려 가지고 뇌 성능을 높인 거예요. 일부 시각 처리 능력을 억제시키는 대신에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이 모든 동물은 자기 환경에서 겪는 일들을 머리를 써가지고 인코딩 해야 돼요. 어디 가면 무슨 풀이 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오랑우탄이 새끼를 데리고 몇 년 동안 오랑우탄 애미가 숲을 돌아다니고 이제 새끼랑 갈라서기 전까지 새끼한테 가르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계절에 어느 날짜쯤에 어디에 가면 뭐를 따먹을 수 있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새끼는 그게 코딩 된다고. 그 노하우가 숲에서 어디 가서 뭐를 따먹고 언제는 뭐 보름 7월 보름이 되면 어디 가서 못 따먹고 8월 보름 되면 어디 가서 못 따먹고 이게 새끼가 이제 코딩이 되는 거예요. 캘린더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대충 이제 그 날씨에 따라서 또는 이런 기후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모든 동물들이 이런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럼 자 보세요. 내가 숲에서만 사는 놈이야. 그러면 세상이 이런 거예요. 숲은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공간인데 기억해야 되는 공간인데 숲 밖에 풀밭은 내가 신경 안 쓰는 공간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머리가 처리해야 될 정보의 양이 제한된다고요. 반면에 내가 숲에서도 살아야 되고 풀밭도 돌아다녀야 돼. 그럼 뱀은 어떻게 생겼는지, 물뱀은 어떻게 생겼는지, 수빈초지, 질퍽한 초지 다니도 보면 거기 물뱀 있잖아. 물리면 죽는지 사는지, 거기에 이쁜 과일이 맺히면 먹으면 이거 죽는지 사는지, 배탈 나는지, 이게 다 코딩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정보 처리의 요구가 폭증하는 거예요. 근데 뇌는 키울 수가 없어. 뇌 사이즈는 한꺼번에 그렇게 안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한 짓이 뭐냐면 같은 뇌 사이즈 안에서 뒤에 시각 처리부를 줄이고 앞에 전두엽을 키워갖고 리스트럭처링을 한 거예요. 뇌 성능을. 그게 두발걷기 유인원에 나타납니다. 자, 두발걷기 유인원이 성취했던 어마어마한 성취들이 있는데 그건 다음번에 제 4탄에서 하고 오늘은 이러한 배경 아래서 인류의 불과 침팬지랑 많이 다르지 않은 심지어는 발 모양도 200만 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이 엄지발가락이 옆으로 되어 있는 opposing big toe 였던 뒤뚱거리고 다니는 못생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두발걷기 유인원이 어마어마한 진화의 물꼬를 튼 위대한 존재였다는 얘기까지 하고 오늘 제3탄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 4탄에서 바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